기득권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저 나라처럼 되지 못했을까? 그들의 눈빛은 냉정하고 시선은 이미 미래를 향하고 있죠. GDP 37,000달러, 문화 수출액 133억 달러. 세계는 지금 그 나라의 이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문화와 언어의 중심은 이미 이동했습니다. 한 세대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도대체 그 작은 나라의 어떤 힘이 세계의 감각을 바꿔놓은 걸까요? 극우 세력은 두려움에 떨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세계에 열광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세대의 혁명입니다. 그 혁명의 중심에 선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일본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첫날, 친구들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대박, 야바이, 아라소데스. 그들의 언어는 더 이상 일본어가 아니었죠. 저는 웃고 싶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엔키루는 제 가장 오랜 친구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마저 저를 피했습니다. 미츠코는 한국어를 모르잖아 라는 말로 저와 거리를 두고 알 수 없는 벽이 생겼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사람을 나눈다는 걸, 한국어를 모르면 친구를 잃는다는 걸 말이죠. 대화에 끼지 못하고 웃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일본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가와 미츠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최근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해외 파견 업무로 인해 중학교 시절을 뉴질랜드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늘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연은 정말 아름답고 현지인들도 친절했지만 일본의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예의 바른 문화, 세계가 인정하는 음식, 그리고 세계 최고의 치안,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 일본의 모든 것이 자랑스럽고 그리웠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인 정신과 섬세한 서비스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자부심이었어요. 전 세계가 일본의 기술력을 존경했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까지도 일본의 제조업 철학을 배우려 했던 시절이 있었죠. 가장 보고 싶었던 건 제 소중한 친구 엔키루였어요. 엔키루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예요.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살았던 엔키루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함께 자랐고 부모님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셨어요. 두 가족은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행도 같이 다녔죠. 매년 여름 우리 가족들은 함께 가마쿠라 해변으로 피서를 갔으며 겨울이면 하코네의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엔키루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늘 같은 반이었는데 하교길에는 항상 손을 잡고 다녔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연은 더 일찍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명문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함께 준비했던 시절부터 말이죠. 엔키루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유치원 입시를 함께 준비하며 더욱 가까워지셨고 우리는 그 덕분에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았고 주말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었어요. 책 읽기를 좋아했던 우리는 도서관에서 선생님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의 소설을 함께 읽으며 울기도 하고 미스터리 소설을 읽으며 범인을 추리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벚꽃이 필 때면 도서관 앞 벚나무 아래서 도시락을 함께 먹는 것이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버지의 해외 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 밤 저는 엔키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슬프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엔키루와 저는 서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을 때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간절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 날 그리웠던 엔키루의 집을 다시 찾아갔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엔키루는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는데 엔키루의 방은 제가 기억하는 따뜻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벽면 가득 NCT, 방탄소년단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한순간 저는 일본으로 돌아온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학교와 친구들이 그렇게 바뀌었듯이 엔키루의 방도 제가 떠난 동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엔키루는 제게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매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NCT와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와 노래는 물론이고 예능에서 보여주는 재치 있는 모습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겉으로는 엔키루의 기분을 맞추려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돌도 충분히 멋진데 왜 하필 한국 아이돌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교실에서는 진짜 소래나 야바이 같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여 오가고 있었고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 속 명장면을 따라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아예 한국어로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엔키루는 그 속에서 한국어를 마치 모국어처럼 구사하며 인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엔키루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에 가슴이 아팠어요. 태어나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모르는 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엔키루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는 게 두려웠어요. 단순히 한국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우정이 깨져버린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우수성만을 믿어왔던 제게 이런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소중한 친구 엔키루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가 싫더라도 우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다가가야 했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발칵 뒤집힌 일본 10대들의 세계 속에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친구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집에 돌아와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컴퓨터와 TV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을 찾아보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연예인들보다 한국 연예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세련된 모습에 눈을 떼기 어려웠어요. 일본 연예인들도 충분히 멋있지만 한국 연예인들은 세련되면서도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보니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이 드라마는 광진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만화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것처럼 한국은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트렌드라고 해요. 호기심에 첫 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밤을 새워가며 정주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만화가 판타지나 로맨스에 집중했다면 한국 웹툰은 사회 문제까지 다루며 더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인공이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작 웹툰도 함께 보면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에 푹 빠져들어갔어요.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애초에 불공평한 세상에서 약자가 어떻게 자존심을 지키며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과거 일본의 경제 성장기에도 이런 정신이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보게 되었는데 북한과 남한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분단 현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주연 배우인 현빈과 손예진의 미모에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결혼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감동과 충격을 준 작품은 미스터 선샤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잘못된 역사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일본을 악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사회구조도 함께 보여주었고 신분제로 인해 고통받는 백정의 아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유를 억압당하는 귀족 규숙, 노비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새 삶을 시작한 주인공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당신이 지키려는 조선은 노비도 백정도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비슷한 신분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었죠. 결국 모든 주인공들이 자신들을 버린 조국이었지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메시지는 제가 알던 어떤 일본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난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깊이 있는 메시지와 한국인들의 정신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고 이런 감동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엔키루를 만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엔키루,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엔키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츠코, 정말 드디어 내가 관심을 갖게 됐구나. 그리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츠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해. 알고 보니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거든.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엔키루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이 글자들을 봐. 이건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엔키루가 화면을 확대하며 보여줬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끝이 윈인 몸에 닿는 모습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야. 저는 파헤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제 입으로 직접 기역 소리를 내보며 혀의 위치를 확인해봤어요. 정말로 혀 뒤쪽이 목구멍에 닿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문자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엔키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가 정말 쉬워. 일본어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까지 다 외워야 하잖아. 그런데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 세계를 이끄는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엔키루는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떤 문자이기에 유네스코가 그 왕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들었을까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리포트의 드라마 감상평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메모하며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힘들었지만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해보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서 엔키루를 만났을 때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본 엔키루는 무척 기뻐하며 한국어 공부를 도와준다고 제게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고 엔키루와 함께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지만 그만큼 나의 노력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0%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어를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한국어 실력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의 척도가 되어버렸고, 저도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낯설었지만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의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귀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어느새 입에 붙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알아갈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우정을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저도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패션, 음악, 드라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도전 정신과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세계를 이끄는 K-팝 아이돌들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엔키루가 왜 그토록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엔키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엔키루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왔어요. 첫 번째 실마리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방 책상 위에는 한글 공부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엔키루는 그걸 보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글 자음과 모음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쓰면서 엔키루가 발음을 교정해 주었고, 제가 잘못 쓴 글자를 보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엔키루와 이렇게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말이죠.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우리가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한참 공부를 하던 중 엔키루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스터 선샤인 정말 다 봤냐고, 자기도 그 드라마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대답했죠. 엔키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엔키루는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일본의 입장에서만 서술된 것들이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저 이웃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나서 궁금해져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엔키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일본은 한국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토지를 빼앗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심지어 언어까지 금지시켰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이름을 잃고 자신의 언어를 빼앗기는 모습들이 말이죠. 그건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엔키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려니 했는데 드라마 속 인물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확실하게 느꼈다고 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일본에 와서 우리의 신사를 파괴하고 일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이름을 버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상상해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엔키루의 말을 들으며 울컥했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우리말, 우리 이름, 우리 문화를 빼앗긴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던 거죠. 엔키루는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엔키루와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간식을 들고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제 책상 위에 펼쳐진 한글 노트를 보신 거죠?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간식을 내려놓으시고는 방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냥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까부터 방에서 일본말이 아닌 다른 언어가 들린다 싶었다며 그 언어가 거슬린다고 하셨어요. 평소 부드러우셨던 엄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엔키루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지만 엄마는 그저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죠. 엄마가 방에서 나가신 후 엔키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따뜻했던 오후의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엔키루는 미안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고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엔키루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셨을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드라마를 보고 역사를 알게 되고 친구와 우정을 회복하는 게 나쁜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엄마도 일본에서 교육받으며 자라셨고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만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비난한다는 뉴스만 나오고 주변 어른들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정말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계속 과거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엔키루와 제가 느낀 그 따뜻한 이해와 공감은 어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엔키루와의 우정을 지킬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 문화를 알게 되면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저는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에 무지했던 미츠코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엔키루와의 우정을 다시 찾았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엄마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말이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신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제 방문을 지나가실 때마다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고 한글 노트를 보실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츠코, 한국어 공부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과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은 모두 정치적 도구일 뿐이며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현혹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엄마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대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 생각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건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건 정치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친구와의 우정 때문이었고 드라마가 주는 감동 때문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창 무거운 침묵이 흐름을 지배하고 있을 때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신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아빠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엄마가 상황을 설명하시자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반응은 엄마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는 미츠코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라며 꼭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외에도 어딘가 써먹을 때가 많을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전 서울 출장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아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셨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과 IT 인프라, 그리고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서울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아빠가 목격한 건 일본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빠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세계 IT 인프라 순위, 스타트업 성장률, 문화 수출액,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아빠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일본이 한때 자랑하던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은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성장했고,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게 아빠의 설명이었어요. 아빠는 외국계 기업에서 오랫동안 주재원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출장 중에 만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주말에도 스터디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회사가 끝나면 곧장 도서관이나 카페로 달려가 영어 공부, 코딩 공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태도였다고 해요. 자신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발전만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일본이 잃어버린 무언가였다고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한국 기업과의 회의에서도 많은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렇게 다른 기업 문화가 결국 성장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셨지만 아빠의 말씀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금 일본도 한국의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없이는 일본 산업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누가 한국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이고 한국어는 미래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미츠코가 한국어를 배우면 그건 단순히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빠는 한 번쯤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이 오직 실력만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순수한 문화의 힘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과거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함께 협력하면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몇몇 우익 인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빠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와 엄마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두 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고,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라고, 우리 세대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동안 젊은 세대들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미츠코가 그 새로운 세상을 보려고 한다면 부모로서 막을 게 아니라 응원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아빠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제 방에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지는 목소리들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엄마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도 좋다고, 대신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허락인지 경고인지 모호했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빠는 아침 식사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에 있을 서울 출장에 우리 가족도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진심, 어린 설득과 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며칠 후, 결국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엔키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들떠 있었어요. 엔키루는 정말 기뻐하며 한국의 여러 명소와 맛있는 식당들을 추천해 주었고 한국어로 된 여행 필수 회화도 알려주었습니다. 여행 전날, 저는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소 엄격하던 엄마도 여행 가방을 챙기며 들뜬 표정은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빠는 출장 준비를 하시면서도 저희를 위해 서울 관광 코스를 꼼꼼히 계획해 주셨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알던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엄마의 표정은 계속 굳어 있었어요. 알면 알수록 엄마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안내방송을 하는 동안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여행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는 조용히 기도하듯 바랐습니다. 엄마가 한국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걷는데 소문대로 인천공항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리타 공항도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자부해 왔지만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그동안의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이 전통적인 일본의 모습을 고수했다면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입국장에서부터 첨단 기술로 가득했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AI 통역 시스템이었어요. 저 멀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영무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투명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통역이 되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는 없을까요? 일본도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이런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엔키루가 미리 알려준 대로 이 시스템은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배려였죠.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통역을 넘어 지하철 노선도 환승정보, 소요시간, 요금 안내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도 그 모습을 보시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우리는 공항철도를 이용했는데 일본의 복잡한 철도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편리한 구조였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13개 노선에 100여 개가 넘는 사철이 얽혀 있어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환승거리도 멀어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도 무료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아빠에게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카드 하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다니 말이죠.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깔끔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역사 전체가 밝고 깨끗했으며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일본도 깔끔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역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승강장에 투명한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요.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서야 스크린도어 설치를 서두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역에서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이 돋보였어요. 엄마는 스크린도어를 보시며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라고 중얼거리시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무료 와이파이도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많은 역에서 와이파이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다음 역 안내가 나왔고 열차 안방송도 4개 언어로 나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시스템이었죠. 알면 알수록 한국의 시스템과 편의성은 놀라웠고 한국이 얼마나 관광객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일본의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도쿄가 전통과 현대가 혼재된 도시라면 서울은 미래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 같았어요. 몇 번의 환승을 거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환승이 이렇게까지 쉬울 줄은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길을 잃을까봐 긴장했는데 한국은 표지판이 명확하고 동선이 직관적이어서 전혀 헤매지 않았습니다. 부럽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일본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할까요? 역에서 나와 거리를 걷는데 아빠가 우리를 근처 식당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아빠는 한국의 찌개를 한번 먹어보자고 하셨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 우리는 가파른 언덕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 수레를 힘겹게 끌고 계셨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 보였고 언덕이 가파라 할머니는 한 발짝 나아가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가서 도와드려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 3명이 망설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밀어드릴게요. 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아이는 수레를 밀고 다른 아이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너희들 학교는 어디고? 할머니가 물으시자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다가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돕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주저하거나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이곤 하는데 한국 학생들의 행동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엄마도 그 모습을 보시며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라며 미소를 지으시는 엄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조금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만의 특별함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바로 한국의 시민의식이야. 교육이 아니라 문화인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 아이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누가 봐주기를 바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와야 할 것 같아서 도운 거였죠. 소문대로 한국인들의 정이 많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내내 엄마는 계속 그 장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들이네. 요즘 일본 아이들은 저런 모습 보기 힘든데 엄마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동시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일본의 아이들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한국의 아이들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이나 시스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함께 발전한 나라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생들의 선행을 목격한 후 우리는 이곳저곳을 걸으며 서울의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명동의 화장품 가게들, 북촌의 한옥마을, 청계천의 아름다운 물길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특히 엄마는 한옥의 처마 곡선을 보시며 일본의 전통 건축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아침 일찍 출발한 탓에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우리는 빠르게 허기가 졌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아빠가 웃으며 이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볼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엔키루에게 미리 추천받았던 메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가면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 바로 삼겹살이었어요. 엔키루는 특히 소뚜껑 삼겹살이 정말 맛있다며 꼭 먹어보라고 했었습니다. 김치와 콩나물을 함께 올려 먹는 방식이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함이라고 했죠. 아빠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찾은 식당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는 곳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식당이 진짜라는 아빠의 철학 때문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식당과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가 있었어요. 일본 식당은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인 반면 이곳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가 시끄럽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분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뚜껑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표정이셨지만 아빠가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 신기한 것이 놓였습니다. 정말로 소뚜껑처럼 생긴 둥근 철판이었어요.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였습니다. 직원분이 그 위에 김치를 먼저 올리시더니 콩나물을 그 위에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어묵 국물과 단무지가 테이블에 놓이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엄마를 쳐다봤고 엄마도 의아한 표정으로 아빠를 보셨습니다. 아빠가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기본 반찬이 무료라고 다 먹으면 리필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동네의 작은 식당들도 생강절임이나 단무지, 모든 반찬을 돈을 받고 파는데 한국은 이렇게까지 기본 반찬을 공짜로 주다니요. 엄마도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직원분은 김치와 콩나물 위에 삼겹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기가 살짝 있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면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소뚜껑의 구조 덕분에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가장자리로 흘러내리고 그 기름이 김치와 콩나물을 적시면서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치가 익으면서 새콤달콤한 향이 퍼졌고 콩나물은 아삭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고기 맛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고기를 구울 때 야채를 함께 굽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런 방식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직원분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주시면서 이제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와 콩나물 그리고 고기를 함께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제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기의 고소함, 김치의 새콤함, 콩나물의 아삭함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엄마도 한 입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맛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는 웃으며 삼겹살과 함께 상추에 싸먹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쌈장을 살짝 바르고 고기와 김치, 마늘을 함께 싸서 한 입에 넣으니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직원분은 계속해서 신경 써주셨어요. 물이 떨어지기 전에 채워주시고 반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바로 리필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원을 한번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손님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와서 챙겨주시니 놀라웠어요. 엄마는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정말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국물이지만 깊은 맛이 있다고 이런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한국인들의 마음씨가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는데 직원분이 갑자기 뭔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페브리즈였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우리 옷에 고기 냄새가 배었을 텐데 미안하다면 조심스럽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손님을 배려하는 식당을 본 적이 있었나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근하고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정말 친절하다고 감동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나 시스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함께 발전한 나라구나 하고요. 선진국들이 가진 효율성과 더불어 따뜻한 인간미까지 갖춘 나라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여행 문화라고, 관광객을 단순히 돈을 쓰는 손님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온 귀한 손님처럼 대한다고 하셨어요.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한국 여행이 인기를 끄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걸으시면서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의 옆모습을 보며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기분 좋게 걸으며 한국의 거리를 더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식당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가방을 뒤져봐도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최신형 핸드폰이었고 일본 돈으로 치면 10만 엔은 좋게 넘는 가격이었어요.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빠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살 때 아빠가 관광지에서 카메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던 엄마는 이러니까 한국은 위험하다고 하셨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그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핸드폰을 들고 계셨어요. 엄마가 놓고 가신 걸 다음 손님이 발견해서 바로 직원분께 드렸고 직원분은 그대로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직원분은 엄마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다며 핸드폰을 건네주셨습니다. 엄마는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핸드폰 반환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엄마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정말 놀랍다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친절하다고,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제 알았으니 된 거라고,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건이 오히려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엄마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엄마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한국 과자를 이것저것 사시며 이건 친구들에게 선물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아빠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으로 발전한 나라였다고.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핸드폰을 찾은 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겹살집 사장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더니 한국에 오셨으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찜질방이었습니다.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찜질방만 한 곳이 없다고, 특히 온천 문화가 발달한 일본 분들이라면 더욱 좋아하실 거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찜질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일본의 온천을 떠올렸습니다. 엔키루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한국의 찜질방은 일본 온천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했던 말이 말이죠. 아빠는 좋은 생각이라며 사장님께 가까운 찜질방을 물어보셨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의 온천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라면 한국의 찜질방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로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니 직원분이 찜질복과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찜질복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일본 온천에서는 유카타를 입지만 여기서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같은 편한 옷이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점도 다른 점이었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엄마와 저는 똑같은 찜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금세 편안해하셨어요. 이건 계급도 나이도 부도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온천처럼 조용히 몸을 담그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때를 밀어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일본의 온천이 명상과 휴식의 공간이라면 한국의 목욕탕은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옆에 계신 한국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시며 때밀이를 권해주셨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셨고 때밀이 이모님의 손길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편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니 그 속에 숨겨진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은 처음이었어요. 황토방, 불안증막, 얼음방, 소금방, 숯방까지 각기 다른 이유로 건강에 좋다는 여러 종류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황토방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몸을 감싸며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는 이미 여러 가족들이 누워서 쉬고 있었고 3대가 함께 온 가족도 보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손녀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정말 특별한 문화적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온천이 몸을 씻고 쉬는 곳이지만 한국의 찜질방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 공간이라는 걸 이해하신 거죠. 이제는 한국이 왜 이런 문화를 만들었는지 알 것 같다고 하셨어요. 황토방에서 충분히 땀을 흘린 후 우리는 얼음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나와 차가운 방으로 들어가니 몸이 상쾌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정말 과학적인 온도 관리였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원리라고 했어요. 찜질을 마치고 나와 휴게 공간에 앉으니 아빠가 음료수를 사오셨습니다. 식혜와 삶은 계란이었어요. 엔키루가 말했던 한국 찜질방의 필수품이라고 했죠. 식혜를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땀을 흘린 몸에 딱 맞았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양뿔처럼 만들어 올리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실용적이면서도 재미있었어요. 엄마도 양뿔 수건을 하시고는 웃으셨습니다. 찜질방 안에는 작은 식당도 있었습니다. 라면, 떡볶이, 김밥 등 간단한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일본의 온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온천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빠는 라면을 주문하셨고 우리는 함께 먹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인스턴트 라면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먹으니 특별한 맛이 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찜질방에 있다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같았으면 이런 시간에 여성들이 목욕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한국의 찜질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도 오후 6시처럼 이야기꽃을 피우는 여성들이 많았고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재미있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찜질방 안에 작은 코인 노래방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가라오케처럼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찜질방 안에서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작은 부스였습니다. 최신 한국 노래부터 일본 노래까지 다양한 곡이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셨고 엄마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일본 노래를 한 곡 부르셨습니다. 찜질복 차림으로 가족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 특별한 경험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노래를 부르시는 엄마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나와 다시 휴게 공간에 앉았을 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곳이라고. 일본의 온천 문화도 좋지만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다른 이유로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들으며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온천은 개인의 명상과 치유를 중시하지만 한국의 찜질방은 함께함과 소통을 중시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속에 한국인들의 정과 가족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우리는 슬슬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쉬워하셨어요.
더 있고 싶다고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은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웃으며 다음에 다시 오면 된다고 하셨어요. 찜질방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문화적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한국은 기술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텔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 오만했던 것 같다고.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그게 중요한 거라고.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했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미츠코 한글로 감사합니다가 뭐라고 했는지 말이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라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여행의 즐거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을 버리는 용기였습니다. 미래적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짧은 일정을 뒤로하고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갔고 진짜 너무나 여운이 남는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우리 가족은 계속 한국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찜질방에서의 시간을, 아빠는 삼겹살집의 따뜻함을, 저는 중학생들의 선행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까지 짧은 여행이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시면 정말 다시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엔키루가 달려왔어요. 미츠코, 어땠어? 한국 여행라며 눈을 반짝이는 엔키루를 보니 제 마음도 설렜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AI 통역 시스템, 지하철 스크린도어, 중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행, 삼겹살집의 페브리즈, 그리고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았던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나라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나라라고.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함께 발전한 나라라고 말이죠. 엔키루는 제 옆에서 웃으며 자기가 말했던 게 맞았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고,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노래를 들을 때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음미하며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저는 그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멤버가 늘어나 10명이 넘게 되었어요.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고 대사를 연습하고 한국어 일기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 국어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일본의 학교에서 한국어가 정식 과목이 된다니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변화가 정말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원래 조용하신 성격이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의 변화나 감정 표현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셨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된장찌개였어요. 그것도 일본식 된장국이 아니라 한국식 된장찌개를 만들고 계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인터넷을 보며 레시피를 따라하고 계셨어요. 애호박을 동그랗게 썰고 두부를 깍둑 썰기 하고 대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 열심이셨습니다. 비주얼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릇에 담을 때도 정성스럽게 담으셨어요. 식탁에 앉아 엄마가 만드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조금 달랐어요. 일본 된장의 맛이 강했고 한국식 칼칼함은 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한국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는 것,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다고, 한국에서 먹었던 것만큼 맛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시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 연습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국 요리를 만드셨어요. 김치찌개도 만들어 보시고 비빔밥도 만들어 보셨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식재료를 파는 가게를 찾아가시고 한국 요리 유튜브를 보시며 공부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며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 한국 여행이 엄마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엄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는 드라마를 함께 보시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먼저 드라마를 찾아보시고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셨던 드라마는 미스터 선샤인이었어요. 저와 같은 드라마를 보며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도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조용히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중 아빠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라 순수한 가족 여행으로 말이죠.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고 엄마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제주도도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부산의 해운대 해변, 감천 문화마을, 그리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저는 한라산에도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엔키루에게 들었는데 한라산 정상에서 보는 일출이 정말 장관이라고 했거든요. 엄마는 그것도 좋겠다며 가족이 함께 산을 오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키루네 가족도 함께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엔키루 어머니도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하셨고, 우리 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면 더욱 즐거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한국을 여행한다니요. 일본과 한국,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두 나라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말이죠. 이제 저는 한국어를 들으면 경쟁이 아닌 존경을 느낍니다. 한글을 보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을 담은 예술품을 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배웁니다. 제 방 책상 위에는 이제 한글 노트와 한국 드라마 대사집이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을 붙여놓았어요.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언젠가 저도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때, 엄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실 때, 아빠가 한국 뉴스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때 저는 느낍니다.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한 가족이 이해하고, 한 학교가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경쟁이 아닌 존경을 느낍니다. 한글을 배우며 깨달은 건 기술보다 인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내년 봄 다시 한국에 가면 엄마에게 제주도의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빠와 함께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걸으며 한국의 활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엔키루와 함께 한라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며 우리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친절함에 저희의 편견을 녹여준 그 진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일본과 한국, 이 두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미래가 오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젊은 세대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나라보다 따뜻한 나라가 더 오래 기억된다는 걸 한국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일본도 그 따뜻함을 닮을 수 있을 거라고. 도쿄의 하늘 아래서 저는 종종 서울의 불빛을 떠올립니다. 그 불빛은 제게 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으라고, 사람의 따뜻함이 가장 위대한 기술이다라고 말이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용기,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단면 같지 않나요? 세대가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어왔던 가치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득권과 젊은 세대의 갈등, 과거와 미래의 충돌.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죠.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 안에 담긴 공감만은 여전히 사람을 이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런 공감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한 사람의 선택이 결국 세대와 사회의 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요. 변화는 거창하게 오지 않죠. 작은 관심에서, 사소한 호기심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거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용기를 건넬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